네. 여러분, 제조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호모사피엔스 시대에 진짜 필요한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확보해라. 그럼 우리가 투자할게. 이게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호모사피엔스가 뭔지 정확하게 표준이 뭔지 알아야겠죠. 스콧 갤로웨이라는 뉴욕 유니버시티 경영대학 교수님이요. 플랫폼 제국, 우리말로는 그렇고 더4라는 책을 썼어요. 이 더4가 4개의 기업,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을 의미합니다. 이걸 딱 보면 호모사피엔스가 표준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이거 하는 사람이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이 표준일까요? 안 쓰는 사람이 표준일까요? 잘 쓰는 사람이 표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전 전제 조건이 하나 들어가면요 벌써 인류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첫째, 뇌가 변하죠. 여러분, 인간은 생물학적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학습 방법은 절대 안 바뀌어요. 즉 정보를 보는 순간 뇌에 복제하고요, 뇌에 복제해서 생각을 만들어요.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이 다른 이유는 이겁니다. 아이들은 TV를 보지 않고 신문을 보지 않아요. 대중에 대한 생각, 대중의식화도 달라요. 여러분, 2007년에 대한민국 종이신문 구독률 73%였습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면요, 73%의 국민이 똑같은 정보를 본다는 건 똑같은 생각을 복제한다는 뜻이에요. 저녁 9시 뉴스 틀면 그렇게 했고요. 아침 7시 신문 배달되면 73%의 국민이 똑같은 생각을 복제한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었어요. 얼마 동안? 무려 40년 동안. 그런데 그게 깨진 거예요. 생각이 깨지죠. 생각이 깨지면서 진화를 합니다. 구글이 뭘 진화시키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즘 뭐 궁금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궁금이라는 기제가 머릿속에 터지면요, 바로 검색을 하죠. 그럼 바로 검색을 하면 검색된 지식이 여기 뜨죠. 뜨는 순간 다시 뇌에 복제됩니다. 즉 나의 신체 내부에서 지식이 계속해서 복제되게 돼 있어요. 왜 안 물어보느냐? 이제 뇌와 스마트폰이 연결돼서 지식은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게 반사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뇌는요, 이제 암기력은 그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라고 인지해요. 그래서 암기력은 쇠퇴시키고요, 생각의 복제 속도를 빨리 합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 보면 비디오를 1.5배속으로 놓고 보죠. 이게 다 프로세싱이 되는 거예요. 언어도 빨라지고요. 줄여서 하더라도 충분히 알아듣습니다. 뇌가 오히려 굉장히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어른들은요, 그것만 하니까 나쁘다 그래요. 맞아요. 거기에 부작용이 뭐냐면 너무 복제만 해요. 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많은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하나 연결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도전하고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모티베이션을 어른들이 안 줘요. 고만바 소리만 하죠. 고만바 소리만 한다는 겁니다. 사실 뇌가 그걸 쓰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해집니다. 특히 1995년생 이후들이요, 동영상 검색을 시작합니다. 나는 궁금한 게 있으면 동영상으로 검색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이죠. 이분들은 이제 뇌가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학습을 할 때 텍스트로 학습하는 거랑 영상 틀어놓고 학습하는 거랑 어느 게 빠를까요? 오래 남는 거는요, 영상. 텍스트는 한 번 보고 프로세싱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 그게 익숙해지면요, 다 영상으로 하죠. 그럼 영상의 저장 장치가 뇌에서 다르게 형성됩니다. 아예 뉴런 자체를 다르게 연결시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남은 잔상으로요, 비주얼에 입각한 새로운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뇌가 훨씬 다르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슈퍼 인텔리전트하다는 G세대의 특징입니다. 인간이 사피엔스입니다. 그만큼 뇌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뇌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인류가 지금껏 이렇게 현대 문명을 건설하면서 번성하게 된 가장 큰 원인, 뇌와 두 번째가 인간의 관계입니다. 협력의 정신. 그렇죠. 인간이 협력을 하고 조직을 만들지 않았으면 지금의 이 문명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명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간의 생각하는 능력과 관계를 맺어서 협업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변화가 왔다는 게 바로 페이스북이 만든 거예요. 페이스북은 SNS를 상징합니다. 거의 모든 우리가 하는 활동, 트위터도 좋고 인스타그램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고, 즉 온라인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모든 수단이 저걸로 상징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른들은 뭐라 그러죠? 온라인 때문에 애들이 다 망쳤다 그래요. 인간관계 이거 진짜 회피적이고 안 좋다. 사람은 뭐 만나야 된다. 여러분, 틀린 말 아닙니다. 여기 부작용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른의 입장으로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너무 많아요.
SNS에 맨날 뭐 올리면 저건 관종 아니야? 막 이러죠. 부작용 맞아요. 근데 좋은 건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온리건 오프건 컨택이 일어나는 순간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관계예요. 본질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나는 그 순간에 일어나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걸 깨닫고 느끼고 단맛맛 다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인류의 인간관계를 국경도 없고 언어적 장벽도 없는 관계를 만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부작용이 아니라 혁신의 방향에 쓰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네. 그게 새로운 호모사피엔스 표준 문명이라는 겁니다. 아마존이요 벌써 인류를 바뀌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손 위에 은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죠? 똑같이 자기 손 위에 이제 백화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2018년 가장 많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소비 패턴 중에 하나가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퇴근하면서 모바일 쇼핑을 하는 거랍니다. 전년 대비 32%가 늘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52시간 근무 때문에 퇴근이 많아진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퇴근길이 백화점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보면서 산다는 줄 아세요? 네, 인스타그램 보다 그냥 산대요. 이제는 나 물건을 뭘 사야 돼가 아니라 이렇게 쓱쓱쓱 SNS 보다가요, 이거네, 그리고 산대요. 여러분, 뇌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걸 표준으로 쓰는 사람들, 이게 표준 인류라고 하고 내가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능력치입니다. 그게 성공에 대한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 그거 준비를 하셔야죠. 이게 왜 우리하고 갈등을 일으킨 줄 아세요? 네, 이게 대한민국 상식과 하나도 안 맞아요. 여러분, 자기 상식이 가장 잘 드러나는 데가 애들 교육할 때입니다. 자, 애들 교육할 때 스마트폰은 표준이니까 어려서부터 써야 돼. 저도 강력히 공부하지만 24개월 때까지는 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의식 없을 때 자꾸 자극만 주면요, 그것만 발전하고 진짜 워시아웃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반면 좀 크고 나면요, 뇌 활동이 거의 다 완성된다는 11세까지는 어느 정도 부모가 철저한 관리하에 좀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이게 부작용이 많은 건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뭐라 그러냐? 수능 볼 때까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랍니다. 그죠? 그럼 뇌는 어떻게 될까요? 검색의 세계를 몰라요. 그죠? 궁금해도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을 주눅들게 하는 건지 아세요? 네트워크는요, 애들은 다 카톡으로 하는데 우리는요, 누가 옆에서 친구가 해줘야 돼요. 그게 나를 얼마나 이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비참하게 하는 줄 아세요? 문명의 표준이 바뀌면요, 적절하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부작용을 제거함으로써 애들의 혁신의 문까지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기를 쓰고 합니다. 뭘 할까요? 시험 공부. 암기의 천재가 되죠. 앞으로 암기가 얼마나 필요할지 모르지만 암기로 승부를 겁니다. 학원에 가서는요,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시험 보는 기계가 돼요. 거기 뭐라고 써있죠? 한 문제가 틀리면 너의 인생이 달라진다. 우리 부모는 그거밖에 몰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걔가 기를 쓰고 이런 문명은 하나도 관심을 안 기울이고요, 어떤 네트워크도 갖지 않고요, 스마트폰은 저질 문명에 유튜브, SNS는 정말 나쁜 거야, 이런 생각이 각인된 채로 좋은 대학에 갑니다. 갔더니요, 애들은 다 써요. 나는요, 엄마가 한 대로 책만 봐요. 호모사피엔스. 이제부터 웃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뛰어들어도 자신이 없어요. 그죠? SNS를 뭘 알아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애들이 그런 얘기하고 막 그러면 자기는 좀 더 소외감을 더 느끼니까 대학 때도 그럼 뭐 하냐? 자신 있는 거 뭐죠? 시험. 토익, 토플 이렇게 시험 보는 거, 뭐 스펙 쌓는 거, 자격 시험 들어가는 거, 이런 건 다 합니다. 근데 그 자격 시험이라는 게 대부분 뭐죠? 기존 사회 문명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학생은요, 성적도 좋게 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이 학생 취직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딱 하나 못하는 건 있습니다. 세계 7대 기업에는 못 가요. 명백하죠. 그죠? 그런 경험이 없는데 누가 시켜주겠어요? 절대 못 갑니다.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유튜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내봐. 유튜브는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대기업은 어떨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 지금 기술은 세계 최강이에요. 기술력 있는 사람 필요도 하겠지만 호모사피엔스 문명에 능통하고요. 저기 마케팅 능력 가지고 있고 어려서부터 저는 SNS 기반으로 좀 살아봤고요. 유튜브에서는 어떤 유튜버가 뜨는지 문명에 대한 해박한 아이디어를 다 갖고 있는 사람 원하지 않을까요? 대기업에서 도대체 앞으로 얼만큼 저때 문명과 똑같은 표준의 인류를 그렇게 많이 원할까요? 은행은 어떨까요? 스펙 좋아서 그런 사람이 창구에 가서도 일 잘해. 창구가 없는걸? 그죠? 은행의 마케팅도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링도 이거 표준으로 하라고 하는 애를 데려다 놔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으면요. 여러분 입사를 해도 고립됩니다. 그럼 도대체 혁신하는 애는 누구냐? 여러분 제가 워털루 대학이라는 데를 나왔는데 이번에 이 학교가 되게 풍 하고 떴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여러분 이더리움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워털루 대학 1학년 학생이 개발한 겁니다. 처음부터 SNS에서 프로그램 구루에다 수학 구루라는 애였어요. 소위 커뮤니티로 인정받던 애였죠. 그 러시아 애가 워털루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첫 학기 수업 들은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들으면서 여러분 비트코인이 완전 네트워크에 생성되는 거 알죠? 거기 네트워크 들어가서 프로그램하고 비트코인의 원리에 대해서 쫙 학습을 해요. 2학기 때 혼자 SNS하고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만들어낸 게 이더리움이에요. 그리고 2학년 때 학교 그만뒀어요. 돈이 너무 많아져서 11조. 여러분 그 학교에요. 곧또래 나도 전 세계에서 프로그래밍 좀 해본다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자기 친구가요 6개월 동안 프로그램 하나 짜고 11조를 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자기 인생 한번 거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그걸 또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죠? 그게 ICO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 제가 워터로 동문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애들은 가면 노상 다 그 얘기고요. 전부 지금 코인하는 얘기해요. 그게 문명의 표준이 걔들한테는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어렵다고 봐요. 네, 저도 투자하라고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표준이 되는 문명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명은 어떻게 배울까요? 비트코인 자체를 한번 보십시오. 소프트웨어 환경 자체가 그렇습니다. 완전 오픈소스로 서로 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작업을 하는데 이 문을 다 닫아버리면 그게 가능할까요? 최근에 김태훈이라고 울산 과기대에서 소프트웨어 전공한 친구가 미국에 3억 5천만 원 초봉 받고 갔어요. 걔는 물리학과에 들어왔는데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수업을 딱 듣는 순간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전부 다 커뮤니티를 통해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동아리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 업계 자체라는 게요. 전부 커뮤니티를 통해서 야, 너 그거 알려면 소스 받아봐. 그럼 알고리즘 연구합니다. 연구하다가 모르겠으면요. 그럼 어디 유튜브 가서 뭐 들어봐. 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의 지평을 넓히고요. 커뮤니티에서 자기의 위치를 쌓아갑니다. 이 친구가 결정적으로 뜨게 된 게 알파고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나서 그 알파고의 프로그램 80%를 그냥 공개해버렸어요. 20%만 이건 돈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공개 안 한다. 여러분 일종의 게임을 벌인 겁니다. 난리가 났죠. 야 20% 풀자. 그래서 내놓으라 하는 프로그램들 사이에서요. 그거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서로 공유하고 이거 맞냐 틀리냐 막 이러면서 이 망을 통해서 서로 막 하다가 이 친구가 역시 뛰어난 재주가 있는 건 맞아요. 무려 20개를 풀었대요. 그리고 그걸 커뮤니티에 딱 공개합니다. 어딜 통해서 할까요? 메일 소포를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한 순간 누가 편지를 보냈냐? 알파고를 개발 책임하고 있는 게 구글 브레인이라는 구글 자회사입니다. 거기 최고 책임자가 제프 딘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직접 메일을 보내서 너 프로그램 너무 기가 막히다. 나 너랑 일하고 싶다. 메일을 보냈어요. 못 갔습니다. 군대 때문에. 23살 때. 근데 여러분 못 가도 괜찮아요. 왜? 나는 그 편지를 내 때문에 걸면 되죠. 평생 나 이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토익이 몇 점이고 토플이 몇 점이고 내가 무슨 스펙을 갖고 있고 무슨 자격증이 아니고요. 나는 AI계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제프 딘이 나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 한 사람이에요. 그럼 끝이에요. 전 세계 러브콜이 들어오죠. 그 중에서 이 친구 멋지면서 골랐어요.
일론 머스크라고요. 네, 테슬라의 CEO가 여러분 테슬라에 간 게 아니고 테슬라의 CEO가 도네이션을 해갖고 이 회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되 어떤 개인의 이익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인류 공영의 목적으로 한다. 그럼 그 회사의 첫 연봉 33만 불을 받고 갑니다. 3억 5천이죠. 그죠? 인센티브 합하면 55만 불까지 받을 수 있대요.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교육 시스템으로는요. 우리 교수들도 다 모여서 한 얘기지만 교실에서 하는 것만 찍어내서 배우면요. 사업사회 인재 돼요. 얼마짜리? 연봉 3,500짜리. 빵 찍듯이 찍어냅니다. 네. 그런데 그 산업은 계속 줄어요. 그 산업은 계속 줄어요. 여기는요. 여러분 3억 5천짜리는요. 이 문명의 문을 여러분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저는 학교에서 이미 많이 보고 있어요. 학교는 시스템상의 특징으로 그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왜? 바닥을 기준으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알아서들 합니다. 그 계통을 타고 뭐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들을 막 돌리는데요. 제가 이번 성대 기계과 학생 중에는 뭘 봤냐? 딱 3개월 만에 수소 엔진 분사 해석을 해요. 어디서 봤니? 나사 홈페이지요. 여러분 이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미래의 아이들은요 자유롭게 들락거리게 해주고요. 네, 부작용만 걱정할 게 아니라 저 혁신의 뒷문을 마음대로 열고 닫고 쓸 수 있게 해줘야 되죠. 부작용 맞습니다, 여러분. 그냥 버려두면 절대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게임하면요, 네, 게임에 중독돼요. 맨날 SNS 중독돼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그런 얘기는 해보셨나요? 야, 게임이 이렇게 중독성이 있는 이유가 뭘까? 게임 산업이 어느 정도 사이즈로 컸는지, 거기에 최고의 기업은 누가 됐는지, 그거 그 사람의 자서전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여러분, 생각은 복제와 다른 겁니다. 그 이니시에이션은요, 네,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작용만을 막기 위해서 못하게 하면요, 어떻게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 부작용을 막는 거를 못하게 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새로운 생각의 폭을 넓혀주거나 그런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쪽으로는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시도를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문명의 표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탑5 브랜드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삼성, 6위 페이스북이에요. 다 뭐죠? 다 폰이에요. 여러분 세계 최강의 브랜드는 코카콜라, 맥도날드였잖아요. TV 광고를 안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폰으로 내려왔죠. 2019년 2월, 작년 5월뿐 아니라 지금도 보세요. 세계 탑7은 여전히 저기 있습니다. 제조업은 벌써 밑으로 출렁하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제조업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조업이 오긴 옵니다. 그리고 그게 뜨는 그 순간까지 분명히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아야죠. 그런데 그들이 진짜 좋아하는, 호모사피엔스가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 줄 알아야죠. 이게 우리가 문명의 트렌드를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5천조가 일으키는 힘을 보세요. 아마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거나 구글이 투자하고 있는 기술 보세요. 구글 아까 뭐라 그랬죠? MBC, KBS라고 그랬죠? KBS가 뭘 개발하고 있느냐? 무인 자동차하고 인공지능을 개발해요. 매출 86%를 다 때려 넣어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술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글은 빅데이터의 최강 컴퍼니죠.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장이 변화해 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를 완전히 잡을 기술은 딱 두 개다. 그게 인공지능과 무인차다. 그리고 매출 10년째 하나도 못하면서 저기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저거 보면 암담해요. 우리나라가 저걸 어떻게 받아? 아니, 우버도 안 되는데 무인차를 어떻게, 언제 해요? 그죠? 근데 올해 벌써 LA에는요, 구글 웨이모만 기술이 입증이 돼서 드디어 진짜 사람 없이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험할까요? 보험사에 따르면 인명사고의 76%는 인간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무인차가 되면 76%의 인명사고가 거의 사라집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200만 킬로 이상의 실험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접촉사고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자꾸 방어해요. 모르겠으면 서버려요. 그러니까 아마 멀미는 많이 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도 안 했는데 막 쓰거든요. 그렇지만 죽는 사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제일 끔찍한 사고는 뭐죠? 트럭 운전수가 과로로 지친 고속버스 운전수가 젊은 애들 타고 있는 작은 차를 쓸어버리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면 그런 건 없어요.
100%. 우리가 너무나 어쩌면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한테 정말 100년의 기회 문이 열린 겁니다. 왜? 여러분, 제조업 세계 최강 대한민국이잖아요. 문명의 기준만 바꿔주면 어쩌면 그 길이 열릴지도 몰라요. 택시 볼까요? 우리는 계속 이거를 권력 간의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은 이미 우버와 리프트가 경쟁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택시 시장만 50% 성장했습니다. 불꽃은 어디로 튀었냐? 사람들이 차를 다 안 사요. 작년에만 미국에서 차량 판매가 100만 대가 줄었습니다. 타격을 누가 입을까요? GM이 입죠. GM은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미 시작했어요. 2016년 5,300억을 리프트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2017년 군산공장을 폐쇄하죠. 여러분, 우리 같으면 청문회 감죠. 5,300원에 돈이 있는데 공장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벤처에 투자를 해요. 기업은 생존이 먼저죠. 정부한테 욕을 먹든 말든 생존이 먼저인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2018년 7개 공장 추가 폐쇄하죠.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걸 얘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도요타 모빌리티 컴퍼니로 선언을 해요. 여러분,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가 우리는 모빌리티 컴퍼니. 모빌리티 컴퍼니가 우버를 일컫는 겁니다. 거기에 모빌리티 컴퍼니 하드웨어를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중국의 우버 디디 출신, 동남의 우버 그랩에 1조씩을 투자합니다. 현대자동차 플러스에 기대하고 있다가 협상 다 깨졌죠. 포기, 돈 다 빼서 작년에 동남아의 우버 그랩에다 3,600억을 투자했어요. 오늘 신문 보셨어요? 손정희 회장이 동남아의 우버 그랩에 1조 6천억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너희 문명의 기준이 뭐야? 여러분, 사회에다가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머릿속의 문명의 기준은 뭐세요? 그걸 깨는 순간 미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는 이미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이죠. 자, 그럼 뭐가 필요할까? 비즈니스는 무조건 디지털 플랫폼으로 간다. 여러분, 디지털 플랫폼 그럼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 온라인으로 사고 주고받고 하는 거구나. 그거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요. 음악을 보시면 됩니다. 자크 아탈리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미래학자가요. 음악의 소비 변화가 미래 소비 변화의 아주 훌륭한 지표다. 여러분, 30년 동안 이게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잘 보실까요? 음악 원래 우리 음악은 마이크가 쌀자리가 된 것 같은데. 원래 우리 음악은요, 제품으로 들었습니다. 집집마다 오디오 시스템 있으셨죠. 또 워크맨도 있었고 CD 플레이어 이런 거 차고 다녔어요. 여러분, 요새도 근데 CD 사서 음악 들으시는 분, 와, 이런 분이 요새 매니아라 그래요. 그죠? 아, 이거 우리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옛날엔 상식이었는데 CD 선물하는 게 마음 이렇게 음악도 담아서 주고, 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럼 무슨 얘기냐? 음악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다운로드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그런지 벌써 한 10년이 됐어요. 그럼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른 것도 다운로드 하자 그럽니다. 두 번째로 바뀐 게 비디오예요. DVD 사서 보시는 분. 그죠? 영화 그러면 자동으로 당연히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뭘까요? 인간의 필수재 중에 의식주가 있죠. 옷.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의류 회사에 갔더니요. 그 굉장히 오래된 회사입니다. 오프라인 점포가 전국에 완전히 깔려있는 회사예요. 이미 2017년에 매출 33%가 온라인으로 갔어요. 3분의 1. 여러분, 그게 고민이 뭔지 아세요? 저 오프라인 스토어를 어떡하지? 여러분, 자영업의 문제를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20%가 날아갔잖아요. 대한민국 소비 문명이 바뀌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자영업은 힘들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옷, 그렇죠. 요새 보세요. 음식 배달 굉장히 시켜 먹죠. 네, 배달의 민족 끄는 거 올라가 뜨는 거 보세요. 그죠? 마켓컬리. 그 다음에 뭐죠? 주죠. 옷, 집, 다방, 직방. 집도 어떤 걸 살까 다운로드해서 봐요. 그죠?
이게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해서 다 변환이 이루어진다를 대전제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내 비즈니스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될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딱 나옵니다. 네,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맞아요. 우리 정부가 얘기하듯이 재벌이 잡고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플랫폼을 전환에 있어서 재벌이 거의 다 지금 실패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룰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디지털 플랫폼의 룰은요, 권력이나 브랜드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갖고 있다. 음악을 한번 보실까요? 음악 유행의 절대 권력은 과거에는 방송이었습니다. 그죠? 아니, 아무리 날고기는 노래 잘하는 사람도요, TV나 라디오에 나오지 않으면 절대 유행 못했어요. 이거는 절대적인 권력이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가요 톱10 하나요? 아니, 출발 비디오 여행의 MC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는 비디오가 없어졌는데 출발 비디오 여행을 하고 있을까요? 그죠? 네. 야, 그러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결정을 하냐? 음악의 순위 누가 결정하죠, 요새? 네, 멜론이, 유튜브가 뭐에 의해서? 클릭수에 의해서. 그걸 결정한 사람이 그래서 결국 누가 됐다? 소비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성공합니다. 그게 뭐냐? 소비자가 왕이다. 이 철학을 디지털 플랫폼에 집어넣으시면 돼요.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가 왕이다. 근데 그 소비자가 내가 아니라 누구?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왜 대기업이 실패했느냐?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도 디지털 플랫폼 전하는 것 금방 데이터 올라오죠. 야, 그럼 빨리 시스템 깔어. 그러면 젊은 직원들이 다 벤치마킹 해와요. 벤치마킹 해가지고 쫙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딱 보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임원들. 호모 사피엔스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죠? 조직의 특성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겠어. 네. 그리고 쫙 고칩니다. 그리고는요. 야, 디테일은 좀 딸려도 괜찮아. 모르카바 하면 돼? 브랜드 파워랑 자본. 광고를 500억씩 넣어서 때려요. 네. 온 TV에서 디지털 플랫폼 구축했으니 들어오세요. 그리고 난리가 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서 들어오죠. 그러면요, 써보고. 여긴 별로네요. 그리고 금방 나가요. 그럼 이게 실패한 이유입니다. 아니, 심지어 좀 괜찮았어요. 근데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그래요? 그럼 뭐라 그러죠? 벤처는요, 순식간에 다 고칩니다. 아니, 벤처는 아예 직원 자체가 전부 포노 사피엔스니까 포노 사피엔스들이 좋은 것만 딱 담아서 걔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구현해요. 그러니까 애당초 컴플레인이 별로 없는데 심지어 컴플레인 하면요, 그 다음날 보면 고쳐놨어요. 컴플레인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 대기업은요, 사원이 대리한테 보고합니다. 대리는 그럼 포맷을 따서 과장한테 보고하고요. 과장은 어느 상무님이 적임자인지를 찾아서 그 상무님한테 보고를 하고 상무님이 해외 출장 갔다 온 걸 기다렸다가 결제를 맡으면 2주가 그냥 지나가 있죠. 고객은 다 빠져나가고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30년간 대기업들이 발전시켜온 조직의 시스템은요, 상명하복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효율적인 기존 생태 시스템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가 필요하냐? 고객이 왕이면요, 고객 끝단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사람들의 퀄리티가 제일 중요해진 겁니다. 그걸 요새 무슨 경영이라고 하느냐? 고객과 만나는 사람들을 최우선은 하고요. 그들이 하는 결정사항을 가장 먼저 반영시켜준다 그래서 애자일 경영이라고 합니다. 애자일이라는 게 이제 즉시 하는 경영이에요. 그래서 뭐가 없냐? 1년 계획이 없어요. 1년의 목표치. 여러분, 시장이 안 움직여야 1년의 목표치가 생기죠. 순식간에 퍼지고 순식간에 소비가 줄고 늘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 미국 회사의 60%가 ERP 기반의 연 계획 경영에서 전부 다 애자일 경영으로 지금 전환해 버렸습니다. 그게 뭘 맞추기 위해서? 변화하는 소비자한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일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기회도 풍부한 영역입니다. 자, 소비자가 왕이 되니까 뭘 보기 시작하냐? 두 번째 단어가 빅데이터죠. 여러분, 고객의 흔적을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는요, 고객 중심 경영에 아주
정말 원칙론적인 실천자라고 알려져 있죠. 심지어 그 사람을 고객 집착 병행이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해서 꼭 스터디를 해보십시오. 세계 1위인데다가 오로지 이걸로 성공한 기업이잖아요. 어느 정도냐 이 사람이 TV 광고를 안 해요. TV 광고를 담당하는 마케팅 이사가 와서 TV 광고는 그래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100억을 써서 TV 광고를 하면 고객한테 무슨 혜택이 돌아가는지를 나한테 설명해봐. 고객한테 광고가 무슨 혜택이 돌아가요? 나 좋자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안 해요. 와, 여러분 이 정도로 지독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장 중시한 게 바로 고객이 남긴 빅데이터입니다. 이때부터 빅데이터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고객의 마음을 읽으려면 빅데이터를 봐야 된다. 이게 아마존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은 사람의 마음을 읽는 행위예요. 고객의 마음을 읽는 행위니까 엔지니어니 어널리스트니 이런 사람만 필요한 건 아니죠. 심리학하는 사람 필요하죠. 특히 누가 많이 필요할까요? 고객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 그래서 엄청난 융합 작업을 통해서요. 고객을 55,000개의 카테고리로 일단 1차적으로 만들어죠. 지금도 세분화하고 있어요. 근데 왜? 고객이 계속 바뀌니까. 자, 고객을 나눠서 그 사람은 특성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분할해 놓은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대응을 잘해줘야죠. 점원이 없는 아마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뭐 삐걱삐걱 누르고 있을 때 한 번, 세 번 타치한 거랑 그 전에 와서 누른 타치 수를 다 더해서 이 사람은 뭘 찾고 있다 추론해서 그걸 추천해 주는 거 진짜 좋겠죠. 그걸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인공지능,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계속 배워야 될 영역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만든다. 웹은 어떻게 하고 서버는 어떻게 하고 클라우드 이용해서 하고 이런 거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가 빅데이터,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것. 그 다음 세 번째가 그걸 쓰는 머신러닝. 이게 이제 엑셀 배우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고객이 왕이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왜 왕인지 미디어 산업 변화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골치 아픈 얘기 다 끝났습니다. 기술 얘기 다 끝났고요. 미디어 산업 변화를 한번 데이터로 풀어보시죠. 유튜브가 2018년 대한민국 모바일 앱 동영상 점유율 85%를 지켰어요. 그럼 이거 거의 독점이에요. 근데 누구도 유튜브 가서 보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건 유튜브에서 개인 유튜버들이 열심히 방송을 해서 인기를 끈 탓입니다. 그죠? 이게 데이터상 명백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 즐겨보시는 분. 네, 제가 이제 질문을 계속 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손을 많이 드시면 아, 내가 포노사피엔스 문명하고 좀 가깝구나. 손을 안 드시면 아, 내가 담을 쌓고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캐리 언니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캐리 언니 아시는 분? 네, 캐리 언니. 아주 대표적인 유튜버로요. 아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한 그 커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CJ로 13억 받고 이적해서 캐리 언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회사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이라는 회사는 2014년 40대 여성 CEO가 만든 회사예요. 네. 자본금 1,000만 원. 1,000만 원은 웬만하면 있으시죠? 네. 1,000만 원 갖고 뭘 하겠어요? 처음 스튜디오 사이즈 3평. 거기서 처음 비디오 찍어서 올렸어요. 첫 해 매출 17만 원. 성장 속도 보겠습니다. 2016년 매출 30억 돌파. 보통 방송 광고 마진은 6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 정기 구독자 수 192만. 여러분, 저기 타겟 고객은요, 애기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미취학 아동들이 봐요. 4, 5, 6, 7세.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 4, 5, 6, 7세 전체 인구는 138만. 다 보는 거네요. 와, 무슨 타겟 고객 100%가 보는 데다가 해외 교포 30만 넘고요. 다른 계층 또 30만 얹어서 192만 달성한 거예요. 자, 근데 더 무서운 게 뭐냐? 저게 퍼진 경로입니다. 여러분, 저거 TV 광고 하나요? 안 해요. 네, 유튜버는 아무 그런 광고 안 합니다. 두 번째, 그럼 부모님 권장 프로인가요? 절대 소개 안 해요. 부모님들 안 보여주고 싶어요. 왜? 자꾸 보면 사달라고 하니까. 그럼 누가 퍼뜨렸다는 거죠? 네, 딱 하나예요.
애들이 직접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딱 3년 사이에요. 애기들이 저 방송을 보고 나서 유치원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대화를 해요. 야, 너 어제 캐리 언니가 사준 그거 봤어? 보여준 거 봤어? 그 잠깐 진짜 재밌겠더라. 야, 한 애가 캐리 언니가 누구야? 야, 너 유튜브 캐리 언니를 몰라? 나 모르는데? 야, 너 그럼 앞으로 사회생활 진짜 힘들겠다. 그러니까 너만 대화가 안 되잖아. 여러분, 그래서 192만의 정기 구독자 수가 그 방식으로 는 겁니다. 더군다나 4, 5, 6, 7세 아기가 자기 소유 스마트폰을 갖고 있을 확률은요. 그럼 그 어렵다는 그 장벽을 뛰어넘고 엄마 아빠의 폰을 뽑아서 자기가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테리와 장난감 친구들을 키운 건 누구죠? 고객이에요, 고객. 요즘 아기들한테 재미없는 거 보여주면 어떡하죠? 집어 던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192만이 스스로 눌러요. 막 나오니까 너무 좋아해서 막 흐뭇해하잖아, 애기가. 그죠? 여러분, 이게 뭐냐? 킬러 컨텐츠가 있으면 고객의 선택을 받는다. 미디어 산업의 철칙은 이미 그렇게 변했어요. 자, 애기가 이제 학교에 들어갑니다. 초등학교 가면요. 도티를 봅니다. 도티 아시는 분? 2017년 봐. 지금부터 신났어요. 아까까지 막 짜증이 났다가 도티 얘기하니까 도티 여러분 회사 차렸어요. 자기 방송 찍으려고. 작년도에 직원 100명 넘었습니다. 벌써 기획사가 됐어요. 자기 밑에 유튜버를 키우는 기획사. 나중에 YG, SM하고 이제 붙어보겠다는 겁니다. 와, 여러분 1년에 50억 이상 수입이 안 나면요 회사 100명 유지 못해요. 자, 이사배 아시는 분? 또 누구 있죠? 대도서관, 먹방의 또 진수 벤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손 안 드신 분들은 반성을 좀 하십시오. 대도서관이요. 진짜 오래된 지금 나이 40세 굉장히 초기 때의 그 유튜버입니다. 그 친구 올라올 때부터 뉴스가 많았어요. 이 친구 최근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이 친구 고졸 백수였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든지 대학을 못 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가정도 어려워서 대학 못 갈 형편이었고요. 그러다가 온라인 마케팅에서 알바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머리가 있고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공부를 못했다고 일머리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눈에 들어서 유일하게 고졸을 사원이 된 거예요. 정식사원. 그런데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다가 그 회사가 SK 인수가 됐어요. 졸지에 대기업 정직원이 된 겁니다. 근데 앞길이 그 말 진짜 스펙 좋은 사람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자기 회사 그만뒀어요. 그리고 창업을 합니다. 그때 아프리카 TV가 나왔죠. 나는 내가 게임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게임 방송가로 나서겠다. 그리고 아프리카 TV에서 시작한 거예요. 아프리카 TV 그러면 저도 그런 거 많이 봤지만 정말 저질 방송. 초기에 선정 방송에 욕설 방송에 진짜 못 봐준다 이런 얘기만 어른들 사이에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친구 심지 있게 어떻게 했느냐? 욕 한마디 안 하고요. 게임 보실 분만 오세요. 그리고는 꿋꿋하게 클린 방송으로 8년을 했더니 182만의 팬덤이 생겼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하죠. 그랬더니요. 2017년 소득신고액 17억. 대기업 사장보다 높아요. 삼성전자 빼고는 그렇게 못 줄걸요. 자기 꿈은 이거래요. 자기가 50살이 됐을 때 진짜 멋진 시사 앵커가 되겠다. 그럼 KBS, MBC, SBS 어디 입사하시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유튜브에서 더 많이 벌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벌써 그렇습니다. MBC 뉴스 그 시청률이 1% 이하로 떨어졌다면서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단련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케이블 TV 막 나오고 있죠. 자기의 지평을 넓히고 싶어해요. 오로지 스펙도 아니고요. 인맥도 아니고요. 아버지 백도 아니고요. 오직 내 실력. 여러분 유튜브 생태계가 왜 민주적이고 훨씬 좋다 그런 줄 아세요? 여긴 백도 필요 없고요. 학벌도 필요 없고 스펙도 필요 없고 아버지가 누군지 아무 상관도 없어요. 킬러 콘텐츠만 있으면 됩니다. 해리 언니를 키운 진짜 메인 PD가 몇 살 때 시작한 건지 아세요? 고2 때 PD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괜찮지 않아요? 어른들이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중앙일보 대도서관 기사에다가
이런 이상한 애를 자꾸 영웅 취급하니까 애들이 유튜버가 되겠다 그러잖아. 여러분 나쁜가요? 그럼 우리는 대기업 사장님들만 인터뷰에서 올립니다. 대기업 사장이 되려면 여러분 대한민국 지난 30년 동안 뭐 했어야 될까? 일단 삼겹살 좀 구워야 돼. 그죠? 탬버린도 좀 쳐야 되고 영업도 하려고 그러면 진짜 왜